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은 재미가 없죠. 그런데 오늘 또 재미없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뻑하면 뭐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 디스토피아가 다가오고 있다, 국가는 더 이상 못 믿을 존재니까 각자 도생하자, 이런 말을 하니 뭐 제 채널의 조회수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제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헤맸죠. 그렇게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헤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6.25 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된 한국을 보고 당시 누가 현재와 같이 세계 10위의 강국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국가도 굴기가 있고 쇠퇴가 있기 마련이죠. 대한민국은 현재 세기적인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정치 엘리트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되죠. 우리 스스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을 해야 합니다. 이미 500년 전에도 이 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율곡이죠. 뭐 그러면은 이율곡의 10만 양병서를 두고 하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이율곡은 조선의 국군이 쇠퇴할 것을 예견하고 사회 전체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이율곡이 주장한 경장, 즉 개혁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전환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 예! 알겠어? 예! 먼저 대한민국 하는데 그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뭐를 의미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정치학적으로 좀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을 근대 국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odern Nation State라고 하는데, 이 봉건국가나 또는 전제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어떤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전근대국가죠. 이게 우리 뭐 조선에 해당됩니다. 프리모던 스테이트. 조선 또는 19세기 전, 즉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대부분의 국가가 그 전근대 국가입니다. 프리모던 스테이트죠. 이것이 이제 근대 국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트랜지토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행 국가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게 19세기 조선을 말하는 거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여기서 이행이 원활하면은 이제 근대 국가가 되는데, 그 이행이 원활치 못하면 식민 국가가 됩니다. 콜로니얼 스테이트, 즉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통치를 받았으니까 식민지 국가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완전한 통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반식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19세기 중반에 명치 유신을 함으로써 이 이행 국가에서 곧바로 근대 국민 국가로 전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경험이 없죠. 그런데 이 식민 국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뭐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아시아만 보더라도 태국과 일본 정도만 빼놓고는 전부 다 식민 통치를 이제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면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방, 그리고 미군정 3년을 거친 후에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근대 국민 국가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한 200개가 조금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식민국가를 거친 나라가 반 이상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130개국 정도가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강의를 할 적에 너무 자학사관에 빠지지 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태국과 일본만 빼놓고는 전부 다 식민 통치를 받았다.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한 거를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을 이제 학생들한테 하곤 합니다. 그럼 뭐 정부만 수립하면은 근대 국민 국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거는 아니고 그 미국 학자들입니다. 알몬드와 버바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변형을 했습니다. 첫째, 스테이트 포메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라는 건 어떤 통치 기구를 강조하는 국가라는 뜻이죠. 국가의 틀을 갖추는 겁니다. 스테이트 포메이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립 후에 정부 체제의 틀을 갖추는 시기죠. 그래서 해방에서 정부 수립, 저는 그걸 이제 6.25 전쟁 끝날 때까지로 보는데, 예를 들면은 정부 체제의 틀을 갖춘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자,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치안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군대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또는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게 갖춰지면은 스테이트 빌딩이 일어납니다. 국가 건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건 국가의 틀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부를 갖췄다고 국가가 제대로 작동되는 건 아니죠. 그러한 정부 체제를 갖춰서 국가다운 국가의 틀을 갖추는 시기인데, 우리는 중간에 이제 6.25 전쟁이라는 아주 비참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을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초, 말하자면 이제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까지, 이거를 스테이트 빌딩으로 이제 봅니다. 자, 이제 스테이트 빌딩이 됐으면 그 다음엔 네이션 빌딩으로 갑니다. 그걸 이제 국민 형성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국가의 틀을 갖췄어도 국민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그 공화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강력한 소속감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대한민국은 운명 공동체다. 이런 의식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권 재민의 바탕을 둔 어떤 국가가 이제 확립이 돼야 되고, 그런 정치적인 의미 말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하고 민주화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저는 1960년대 초에서 1980년대 말, 즉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이거를 네이션 빌딩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국민국가,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시드니 버바하고 알몬드의 이론에 의하면 그 다음에 파티시페이션, 자, 주권 재민이 되고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그 의사를 반영해서 국가가 운영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거를 민주주의 공고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느냐? 저는 그 1987년 이후 IMF까지로 봅니다. 그렇게 이제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주권 재민이 확립이 되면 그 다음에 distribution or welfare,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진화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즉 선진국의 길에 들어선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치학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즉 전근대 국가에서 뭐 이행 국가가 되고 식민 국가가 되고 근대 국민 국가가 수립이 되고, 이것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스테이트 포메이션이 필요하고 스테이트 빌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 빌딩 과정이 된다. 그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선진화가 되는 거다. 좀 뭐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느냐? 했죠. 전제군주 시절에도 이런 과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창업, 수성, 그 다음엔 경장이라고 봤습니다. 이 경장이란 단어는 좀 생소한데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조 시대의 유명한 대신이자 학자죠. 이 율곡이 1575년, 이때면 이제 선조가 8년, 선조가 이제 친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선조에게 바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성학집요인데 서양으로 치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해당될까? 즉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어떤 이제 제왕학, 그 책을 써서 선조한테 바쳤습니다. 이건 지금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바쳐서 거기에서 창업, 수석, 경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 참고로 알아둘 거는 그 전해에 율곡이 선조한테 상소문을 올립니다. 꽤 긴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게 만자, 한자로 만자로 돼 있고, 이건 절대로 중간에 누가 뜯어보지 말아라. 자, 내가 봉했으니까 선조한테 직접 바쳐라 라는 뜻에서 그 상소문을 만언봉사, 만자로 작성이 된 봉인된 상소문이다. 창업수석 경장 이 3단계로 봤는데 요지는 뭔가 하면은 이 셋은 시행 시기가 달라야 하는데 창업의 시기에 경장을 하고 경장의 시기에 수성을 하거나 수성의 시기에 경장을 하게 되면 나라의 경영이 뒤틀린다. 그러니까 각 시기별로 맞는 정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거죠. 당시 율곡은 선조의 그 조선 시대를 경장의 시기로 본 것 같습니다. 이 경장이 뭔가 하면은 가야금의 느스탄주를 다시 팽팽하게 당겨서 음을 조율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각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수성의 시기도 아니고 창업의 시기도 아니고 경장의 시대다. 다시 한번 국가를 재정비해보자, 그런 뜻이겠죠. 율곡은 왜 선조 당시를 경장이 필요하다고 했냐면은 율곡은 그때 조선을 중쇠기, 이제 중반쯤에 왔고 조금 쇠퇴기미가 있다라고 이제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창업 시기는 어디냐? 태조서부터 이제 태종까지죠. 그러니까 1392년에서 1418년까지. 이때까지는 창업으로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렇게 봤고, 수성은 세종서부터 중종까지, 즉 1418년에서 1515년까지 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글도 만들어지고 또 세종이 사군 육진을 설치해 가지고 한반도의 영토 확장을 하고 그 경국 대전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도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종까지로 본 거는 무슨 율곡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왜 중종까지 봤나 하면은 이건 저의 분류인데, 중종 전이 그 연산군이라는 폭군이죠. 그러니까 또 큰 위기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종 반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폭군을 폐주시키고 결국은 중종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래도 왕권을 이제 안정화를 시켰죠. 중종이 이제 39년이나 재위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중종까지를 수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경장의 시대로 들어섰다. 이게 이제 인종서부터 율곡이 활동을 하던 선조 이제 이 시기인데 결국은 경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망했냐? 망하진 않았죠. 선조 당시에 임진왜란을 겪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 가지고서는 인조 때 병자호란을 겪고 그러면서도 약 300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17세기 병자호란 이후에는 조선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왕과 왕족, 그 다음에 양반 사대부를 위한 나라죠. 국가 발전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19세기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헤매다가 20세기 초에 일본한테 이제 병합되고 만 거죠.
율곡이 선조 시대를 경장의 시기로 보고 나라를 재정비해야 된다 했을 적에 그 경장의 내용이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치나 학문의 사고방식에 단순히 권위에 얽매이거나 유속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주적 비판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유속이라는 건 시류죠. 시류에 따르지 말고 비판 정신을 가져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생활고를 시급히 해결할 것. 네. 그러니까 양반 사대문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살피고 정책을 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과 교육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교육자 우대 등 일대 교육 혁신을 단행할 것. 뭐 물론 율곡이 이제 학자니까 교육을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이 맞는 얘기죠. 교육 혁신을 해야 된다. 고리타분한 것만 가르치지 말고 제대로 된 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이제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 합리성과 이성의 바탕을 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계층 간의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폐습을 혁파할 것. 이건 뭐 어느 시대나 이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은 사회적 폐습. 참 정말 우리나라 사회적 폐습 어마어마하죠. 대표적인 게 도박, 마약. 근데 1575년경에도 많은 이제 불평등에 이제 불만을 갖는 백성들이 많았고 또 사회적 폐습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 임꺽정. 이 홍길동이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연산군 시대 사람이죠. 임꺽정은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명종 때 사람이죠. 임꺽정이 뭐 실존 인물 아닙니까? 얼마나 세를 떨쳤으면은 황해도,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이 일대의 도적들이 뭐 설쳐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그 사회가 커다란 문제, 그리고 불평등,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 세력들이 도적대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율곡이 주장한 경장이라는 거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뭔가 하면 뻔한 거를 고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시류가 문제인 거죠.